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질소산화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을 뜻하겠죠. 그래서 주로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면 NO와 NO2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NO하고 NO2를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데, 먼저 질소산화물의 처리 방법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선택적 접촉환원법, 촉매환원법, 선택적 촉매환원법 SCR, 그리고 무촉매환원법, 비선택적 접촉환원법. 자,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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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 자, 이렇게 해서 환원법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환원이라는 게 뭐예요? 환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화합물에서 산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환원이라고 해요. 반면에 산화라는 것은 화합물이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산화라고 하겠죠. 자, 따라서 환원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NO하고 NO2라는 질소 화합물이 어떤 형태로 처리되는 것을 환원법이라고 하느냐면 질소 형태로 처리, N2를 우리가 질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질소 형태로 처리되는 것을 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선택적 접촉 환원법을 이용해서 질소 화합물을 처리를 했을 때 처리되는 형태는 어떤 물질로 처리가 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묻게 되면 N2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질소산화물의 저감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소산화물의 저감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질소산화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출되는지를 알게 되면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NOx가 질소산화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NOx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주로 배출이 되느냐 하면 완전연소 시에 배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자, 연료가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연소 온도입니다. 그래서 연소 온도적인 측면에서, 자, 그리고 공급 공기량 측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는 게 가장 답을 찾기에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럼 완전 연소 시에는 연소 온도가 고온인 경우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경우예요. 자, 반면에 공급 공기량은 과잉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느냐? 방지책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여기서 반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줄일 수 있는 저감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온도적인 측면에서는 저온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죠. 반면에 공기량 상태에서는 저과잉 공기라고 나타내면 돼요. 저과잉 공기 연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저감법이 되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저감법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질소산화물에서는. 자,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감법인데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연소온도를 낮게, 그리고 공급 공기량을 작게 해준다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저과잉 공기량 연소법이 있고 두 번째 2단 연소법이 있는데, 2단 연소법이라는 것은 1단계, 2단계 연소를 각각을 나눠줘서 연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연소 시에서 1차 공기를 공급을 하고 2단계 연소 시에 2차 공기를 공급을 해서 연소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2단 연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재순환법, 수증기 분무, 저온도 연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공기 측면, 그리고 온도적인 측면. 그래서 저과잉 공기량 연소, 저온도 연소, 온도와 공기를 작게 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4번에 보시면 질소산화물을 촉매환원법. 자, 여기 보시면 환원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촉매환원법. 자, 촉매환원법입니다.
그럼 환원을 시키는데 질소산화물이라는 자체가 어떤 물질이 된다고 그랬어요? NO와 NO2입니다. 그러면 환원을 시켰어요. 그럼 어떤 물질을 제거한다? 산소를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N2라는 질소의 형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리고 3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에서 연소 조절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억제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온도적인 측면과 그리고 공기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가지는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공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잉 공기를 증가를 시켜라. 공기를 많이 넣으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온도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연소 부분을 냉각을 시켜라. 냉각을 시키면 온도가 낮춰지는 거죠. 그래서 벌써 여기서 정답은 나왔어요. 과잉 공기를 적게 해야 되는 거죠. 과잉 공기를 많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이산연소법이나 배출가스를 재순환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에서는 저감법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키포인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후드입니다. 후드. 후드라는 것은 오염물질을 여러분들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염물질 자체를 발생되는 장소에서 바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후드라고 그러는데, 이 후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환기법 중에서도 국소환기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소환기법이라는 것은 배출되는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뜻해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되면 흡입력에 의해서 후드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흡입을 한 다음에 오염물질을 배관, 이 배관이 덕트입니다. 덕트를 통해서 배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배출을 시키게 되면 유해 입자와 유해 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법의 저촉을 받게 돼요. 따라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어디냐면 전기집진기예요. 전기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과 섭식이 한 몸에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섭식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가스성 물질을 제거를 해서 가스와 입자를 동시에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허용 기준치 이하로 제거한 다음에 배풍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기를 주입을 해줘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이제 배출되는 배출가스량을 희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청정 공기로 배출시키는 그런 형태가 국소 흡입 요령이 되죠. 그러면 국소 흡입 요령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느냐면 독성이 높은 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국소 흡입 장치를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후드의 흡입 방법입니다. 어떻게 후드를 설치를 하느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드를 설치하는 요령에서 제가 그림으로 한 번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발생원이에요. 자, 여기서 후드를 설치를 하고 덕트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자, 후드를 설치하는 요령입니다. 이 후드를 설치하는 요령. 그러면 여러분들이 흡입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후드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염물질이. 그러면 이 덕트 후드 자체를 발생원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국부적인 흡입 방식을 취한다. 국부적인 흡입 방식이라는 것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후드를 설치해서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후드의 개구 면적을 작게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개구 면적이라는 것은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구 면적을, 이 부분 자체의 개구 면적을 크게 할 때와 작게 할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개구 면적을 크게 한다는 소리는 면적이 커진다는 소리죠. 그럼 흡입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반면에 개구 면적을 작게 한다는 소리는 속도가 빠르게 되죠. 그래서 흡입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흡입 속도가 빠른 게 처리가 잘 되나요? 흡입 속도가 느린 게 처리가 잘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흡입 속도가 빠른 게 처리가 잘 돼요. 자, 따라서 흡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개구 면적을 어떻게? 작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넓게 한다 이렇게 나와서 오답으로 여러분들한테 답을 찾게 하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에어커튼을 이용한다. 에어커튼이라는 것은 차단막, 공기 차단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포착 속도를 유지한다. 자, 포착 속도라는 것은 제어 속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속도를 유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제 36번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후드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흡입하는 요령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발생하는 후드를 가급적으로 접근을 시킨다. 다음은 극부적인 흡입 방식으로 주 발생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답은 후드의 개구 면적을 가능한 넓게 한다고 그랬어요. 개구 면적을 넓게 하면 흡입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흡입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죠. 맞나요? 개구 면적을 넓게 하면 흡입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게 아니라 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리게 되면 흡입 속도가 느리게 되니까 처리가 잘 안 돼요. 자, 따라서 개구 면적을 가능한 어떻게 작게 해서 흡입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맞는 말이죠. 그리고 충분한 포착 속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3편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연소공학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소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를 연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료를 연소해서 연소 과정이나 아니면 연소 과정에 필요한 공기에 관계되는 내용들, 그리고 가스량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부분이 연소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라고 하면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 자동차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휘발유 자동차,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경유 자동차. 그러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배출가스 및 오염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연료를 연소를 했을 때 자동차에서 완전 연소시가 있고 불완전 연소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완전 연소시에서 많이 배출되는 물질이 CO2라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이라는 NOx예요. 자, 반면에 불완전 연소시에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질이 CO라는 일산화탄소와 HC라는 탄화수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휘발유 자동차에서만 배출되는 물질이 뭐냐 하면 납이에요. 납이라는 것은 휘발유 자동차에서만 배출됩니다. 그리고 매연이라는 물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만 배출돼요. 그래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여기서는 전체적인 자동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제 1번에 보면 자동차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유해 성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NOx, 질소산화물이죠. 나번의 CO, 일산화탄소, 다번의 HC, 탄화수소, 라번의 O3. O3가 뭐예요? 오존입니다. 자, 오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나 올리핀계 탄화수소가 태양의 광선 중에서 자외선과 주로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2차성 물질이라고 그랬죠. 자, 따라서 2차성 물질인 오존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 스모그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 LA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존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2차성 물질이 되니까 정답은 오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배출되는 경우 이렇게.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다 그러면 휘발유 자동차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휘발유 자동차를 기준을 했을 때 오염 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의 운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는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경우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소리는 차가 내리막을 갔을 때 감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차로에 차가 정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내가 밟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배출돼요. 그러면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소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가속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불완전 연소시에서 배출되는 물질이에요. 불완전 연소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내리막을 가게 되죠. 내리막을 갔을 때는 감속을 하기 위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반면에 교차로에서 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 정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회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정지하는 상태를 공회전 또는 공전, 아이들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서 가장 많이 배출되느냐면 교차로, 자동차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공회전 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자, 그리고 공회전이라는 것은 공전이나 아이들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내리막을 감속했을 때, 그래서 감속 시에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질이 탄화수소. 자, 정리하면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경우에서는 가속 시,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경우에서는 공회전 시 또는 공전, 그리고 탄화수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경우에서는 감속 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유 자동차를 휘발유 자동차하고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비교하기 힘든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공회전 시에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적게 배출되는 게 경유 자동차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가속 시에는 질소산화물이나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게 경유 자동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루바이크 가스라는 게 있어요. 블루바이크 가스라는 것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데 어디서 배출되느냐 하면 클랭크 케이스에서 배출돼요. 자, 그리고 블루바이크 가스의 주 성분은 HC가 되는 탄화수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 연료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료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연료가 있습니다. 고체 연료가 있고 액체 연료가 있고 기체 연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연료에 따라서 연소 형태가 또 다르겠죠. 그죠? 연소 장치가 다르고, 그래서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경우는 고체 연소 장치가 있고, 액체 연료를 연소하는 경우에서는 액체 연소 장치, 그리고 기체 연료를 연소했을 때는 기체 연소 장치를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연소하는 형태에서도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가 가장 많이 있고, 그리고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 그리고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입니다. 그리고 고체와 액체는 연소 형태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연소 형태가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소 형태의 종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면 연소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분해 연소, 세 번째 발연 연소, 네 번째 정발 연소, 다섯 번째 자기 연소, 여섯 번째 기체 연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체 연료를 연소하는 형태가 어떤 연소가 있느냐. 그래서 기체 연료를 연소하는 형태에서는 확산 연소라는 게 있고 예혼합 연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연소 방법은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라는 거. 따라서 시험상에서 다음 중에서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확산 연소나 예혼합 연소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두 가지예요. 자, 비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비교를 하느냐면 연소 형태 중에서 하나는 불꽃을 내면서 연소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불꽃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표면 연소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화염이 없는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염이 없어요. 자, 반면에 분해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화염을 정상적으로 내면서 연소하는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했을 때는 표면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화염이 없는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예요. 반면에 분해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화염이 있는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죠. 두 가지를 반드시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발연소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데 주로 액체 연료를 연소하는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정발연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발연소라는 것은 화염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가연성 전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를 연소를 시키는데 휘발유나 경유나 등유나 벤젠 등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여기서는 액체 연료를 연소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정발연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발연소라는 것은 액체 연료죠. 자,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인데 여기 연료의 종류에 보시면 뭐가 해당이 안 되느냐 하면 경유는 정발연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자, 그러면 예제 2번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또 해봐야 되겠죠. 그죠?
다음은 연소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안이 알맞은 것은 목재나 석탄, 타르 등은 연소 초기의 열분해에 의해서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고, 자, 이것이 긴 화염을 발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화염이 있는 형태네, 그죠? 긴 화염을 발생시키면서 연소하는 이러한 연소를 갈로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염을 발생시키는 연소가 어떤 연소? 분해 연소. 그리고 화염이 없는 상태를 표면 연소. 그래서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화염이 없으면 표면 연소, 화염이 있으면 분해 연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연료의 특성이 나옵니다. 자, 연료의 특성에 보시면 수분 함량이 많으면 우리가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건조된 상태에서 연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연료 중에 수분이 많으면 그 수분을 건조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많은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착화성이라는 것은 불이 붙는 것을 착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착화성이 나쁘고 열 손실이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회분이라는 것은 불순물입니다. 회분 함량이 많으면 당연히 연소가 안 되겠죠. 그리고 휘발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휘발분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매연이 발생하죠. 그래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매연 발생이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래서 휘발분이나 불완전 연소가 되면 매연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탄소가 많으면 발열량이 높다. 고정탄소라는 것은 뭐냐면 땅 속에 오래 묻혀 있으면 탄소가 많아져요. 그걸 고정탄소라고 하죠. 그래서 탄소가 연료의 주 성분이 됩니다. 따라서 탄소량이 많으면 발열량이 당연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완전 연소의 구비 조건입니다. 연소는 연소인데 완전 연소예요. 완전히 타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연료는 완전 연소를 하면 CO2가 나오고, 그리고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되는 CO가 주로 배출이 됩니다. 자, 따라서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연소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소 온도를 높게, 그리고 공기와 연료 혼합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공기의 공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소를 위한 체류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서 온도적인 측면과 공기 공급량의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자, 거기서 우리가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연소 온도는 낮게, 그리고 공급 공기량은 작게. 그죠? 정답입니다. 자,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연료의 완전 연소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기의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공기와 연료의 혼합이 잘 되어야 한다. 연소실 내의 온도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연소를 위한 체류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소실 내의 온도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연소실 내의 연소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높게 유지를 해야지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공기비라는 말이 있어요. 공기비라는 것은 우리가 공급되는 공기량을 값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기비가 작을 경우와 공기비가 클 경우예요. 그러면 공기비가 작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불완전 연소시입니다. 그리고 공기비가 클 경우에서는 완전 연소에 가까운 상태예요. 완전 연소라는 것은 공기가 적정하게 들어갔을 때죠. 그렇지만 이 두 개 중에서 완전 연소에 가까운 경우에서는 공기비가 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공기비가 작을 경우에서는 불완전 연소되니까 불완전 연소시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죠? CO와 탄화수소예요. 그래서 CO와 탄화수소가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매연이나 금 등의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불완전 연소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거죠. 그리고 연소 효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공기비가 클 경우에서는 연소실 내의 연소 온도가 감소하고 배기가스의 열 손실이 커지고, 그리고 SO2나 NO2의 함량이 증가해서 부식이 촉진되고, 그리고 CH4가 메탄입니다. CO는 일산화탄소, 그리고 C는 탄소 등의 물질의 농도가 감소하고, 그리고 방지시설의 용량이 커지고 에너지 손실이 증가, 희석 효과가 높아져서 연소 생성물의 농도 감소. 그래서
공기비가 큰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비가 작은 경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공기비가 작은 경우를 기억을 했을 때 공기비가 작은 경우는 불완전 연소시, 따라서 불완전 연소에 해당하는 조건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제 4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에 보면 과잉 공기비 M을 크게 하였을 때 연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크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보기에서는 공기비를 작게 하는 조건이 나와 있을 거예요. 가번의 연소가스 중에 CO 농도가 높아져서 산업공해의 원인이 된다.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불완전 연소시의 조건이죠. 자, 불완전 연소시에서 CO가 많이 배출하니까 공기비가 어떨 때? M이라는 공기비가 작은 경우예요. 그럼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나번에 통풍력이 강하여 배기가스에 의한 소열 손실이 크다. 답변에 배기가스의 온도 저하 및 SOX 황산화물, NOx 질소산화물입니다. 등의 생성물이 증가한다. 라번의 연소실의 냉각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액체 연료의 특징입니다. 자,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름 종류입니다. 유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열량이 높고 품질이 비교적 균일하다. 그럼 액체 연료는 어떤 연료하고 비교를 하느냐? 여기서 좋다, 나쁘다는 것은 고체 연료와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고체 연료하고 비교하니까 아무래도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2번, 회분이 거의 없고 저만화 소화 및 연소의 조절이 비교적 쉽다. 3번에 계량이나 기록이 수월하다. 그리고 액체 연료는 화재나 역화의 위험성이 크며, 여기서 화재라는 것은 불이 나는 것을 화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역화라는 것은 여러분 버너에서 불꽃이 만들어지면서 바깥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연소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백화 또는 역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액체 연료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연소 온도가 높아져서 국부가열을 일으키기 쉽다. 국부가열이라는 것은 가열된 부분에만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죠. 그리고 액체 연료의 경우에 회분은 적지만은 재 속에 금속 산화물이 장애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액체 연료 중에서 중류입니다. 자, 여기서 중류라는 것은 액체 연료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예요. 왜 그러냐면 황해 성분이 많아서 오염물질은 많이 배출되지만은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서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1번 중류에는 A, B, C 중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A, B, C가 있는데 이 A, B, C 중류를 나누는 기준이 어떤 값을 기준하느냐? 점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중류를 A, B, C 또는 중류를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묻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도에 따라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점도를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점도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성질을 점도라고 하죠. 그래서 점도가 낮은 게 좋은 연료죠. 따라서 A, B, C 중류 중에서 A가 점도가 가장 작고 C가 가장 크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화점이 낮은 경우에서는 역화의 위험성이 있고 높을 경우에서는 착화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인화점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인화점이나 착화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인화점이라는 것은 불씨가 점화온입니다. 점화온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반면에 착화온도라는 것은 또는 착화점이라는 것은 불씨가 없는 점화온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는 착화 온도가 또는 착화점이 위험하죠. 자, 그리고 역화의 위험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로 불꽃이 들어가는 것을 역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착화라는 것은 뭐죠? 불이 붙는 것을 착화라고 해요. 그래서 인화점이 낮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그 역화의 위험성이 있고 인화점이 높은 경우에서는 착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중이 클수록 유동점이나 점도, 잔류, 탄소 등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비중이 크면 발열량이 낮아지고 연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로 나올 부분인데 황 성분의 함량입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 중에서 연료의 질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황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액체 연료 순서에서 벙커 CO가 가장 저질의 연료죠. 그리고 중류, 경류, 등류, 휘발유로 갈수록 좋은 연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연료는 LPG예요. 그래서 여기서
황분이 가장 적은 연료를 찾으시오 그러면 기체 연료가 있으면 기체가 정답이죠. 만약에 액체가 있으면 휘발유가 가장 작고 그리고 벙커 CU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벙커 CU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기체 연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기체 연료의 특징에 보시면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소 효율이 높으면 적은 공기량, 입자가 크면 클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가고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공기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적게 들어가면서 완전 연소가 되니까 좋은 연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댕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서 발생을 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첫 번째 불완전 연소의 경우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료 중에 휘발분이라는 게 있어요. 휘발분과 휘발유는 다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금댕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기체 연료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요. 황분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아황산 가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소 조절을 용이하고 점화라는 것은 불이 붙는 거, 소화, 이제 점화는 불을 켜는 거, 소화는 불을 끄는 거죠. 두 가지가 상당히 간단하죠. 그리고 연료의 예열이 쉽고 저질 연료로도 고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열이라는 것은 온도를 높이는 것을 예열이라고 합니다. 단점을 보면 저장 및 수송이 불편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렇게나 보관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고압의 탱크나 고압의 배관을 통해서 이송과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공기와 섞어서 점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LPG나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 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죠. 고압의 탱크나 고압의 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예제 5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기체 연료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료 속에 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기체 연료 자체에서는 C와 H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C와 H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S가 없죠. S가 없으니까 당연히 SO2의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점화와 소화가 용이하다. 불을 켜고 끄는 것이 스위치 하나로 이루어지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답은 다른 연료에 비해서 연료비가 비싸며 저장이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 속의 산화물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풀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라번에 대한 설명은 액체 연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료비가 비싸다. 그리고 저장이 곤란한 건 알겠는데 연료비가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이 말이 틀리지 않았느냐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은 뭐냐 하면 액체 연료에서 휘발유를 비교하시면 안 되고 액체 연료 중에서 벙커 CU와 뭐를 비교하느냐 하면 기체 연료. 기체 연료는 LNG예요, LNG. LNG라는 것은 액화천연가스죠.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게 벙커 CU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료적인 측면에서 연료비를 비교했을 때는 고체 연료는 자, 이왕 나온 김에 고체 연료는 석탄을 기준합니다. 그리고 액체 연료는 벙커 CU를 기준하고 그리고 기체 연료는 LNG를 기준합니다. 어디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가장 저렴한 게 석탄이죠. 그리고 가장 비싼 게 LNG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체 연료죠. 그죠? 자, 그럼 계속해서 기체 연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게 기체 연료 중에서 LNG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L이라는 게 액화거든요. 왜 가스를 액화를 시키느냐? 가스 연료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액화를 시키면 부피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경제성을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액화를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액화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에서 주성분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LNG라는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 CH4가 됩니다. 그리고 LNG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메탄의 분자량이 얼마냐 하면 메탄의 분자량이 16이 돼요. 자, 그리고 공기의 분자량이 얼마냐 하면 29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 중에 메탄가스가 노출됐을 때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왜? 공기보다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다는 소리는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에 LNG는 천연가스를 일기압하여서 마이너스 162도씨 정도에서 냉각해서 액화를 시키게 됩니다. 문제 6번. 다음 중에서 LNG의 주 성분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LNG라는 것은 CH4라는 메탄가스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에 나와 있는 LNG와 LPG의 주 성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LPG 쪽으로 가시면, 자, LPG라는 것은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마찬가지 액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성분. 저 성분이 두 개죠. 프로판과 부탄이에요. 프로판이라는 C3H8은 주로 가정용, 그리고 부탄이라는 C4H10 같은 경우에서는 수송용으로 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LPG의 주성분, LNG의 주성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LNG의 주성분은 메탄, CH4, 메탄으로 나올 수도 있고 CH4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LPG의 수성분은 C3H8 프로판, 그리고 C4H10 부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LPG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워서 폭발 위험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준을 잡는 게 프로판이니까 프로판의 분자량이 44, 공기의 분자량은 29.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에 비해서 훨씬 크죠. 따라서 프로판 가스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서 체류하게 되죠. 그리고 C와 H는 가연성 물질이니까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LPG 같은 경우에서는 원유를 정제했을 때 발생하는 부산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온에서 10에서 20기압을 가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49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액화되는 석유계 탄화수소가 LPG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LNG와 LPG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주성분을 기억을 하는 게 답을 찾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료의 특징으로 가서 착화 온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착화 온도라는 것은 불이 붙는 온도를 착화 온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착화 온도가 쭉 다 낮아지는 조건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많을수록 클수록 클수록 작을수록 복잡할수록 높을수록 클수록 클수록 높을수록 클수록. 자, 그럼 여기서 대부분은 클수록인데 한 개만 뭐가 되는 거죠? 작을수록. 뭐가?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착화 온도는 낮아지고 다른 모든 조건은 커질수록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착화 온도라는 것은 불씨가 점화온입니다. 점화온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름입니다. 거름 같은 경우에서는 매연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발생을 하느냐?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불완전연소시예요. 불완전연소시라는 것은 연료와 공급되는 공기량의 조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연료에 비해서 공기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휘발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거름이나 매연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에서는 발생하지 않겠죠. 자, 1번에 분해나 산화되기 쉬운 탄화수소는 거름 발생이 적다. 분해가 잘 된다는 소리는 완전연소가 잘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C4H, C가 탄소, H가 수소예요. 그래서 탄소에서 수소 값을 나눈 값입니다. 큰 연료일수록 거름이 잘 발생한다. 그리고 발생 빈도의 순서는 천연가스, LPG, 제조가스, 석탄, 코크스의 순이 되겠고, 그리고 탄소와 탄소의 결합을 절단하기보다는 탈수소가 쉬운 쪽이 매연이 생기기 쉽다. 탈수소라는 것은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탈수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연소실 체적이 작을수록, 체적이 작으면 연소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매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류연소에서 공기비가 클수록 매연이 적게 발생한다. 그래서 공기비가 크다는 소리는 완전연소에 가깝다는 소리죠. 그래서 완전연소에 가까우면 매연이 적게 발생하고 완전연소가 잘 안 되면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석탄연소에서는 휘발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금댕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통풍력이 부족한 경우도 불완전연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매연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불완전연소시나 휘발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 주로 배출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환경기능사 파트 중에서 대기오염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하고 대기오염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까지 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하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서 아주 쉽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수업을 한 번 들어보니까 조금 뭐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해당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그 패턴을 맞춰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오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가 많이는 되지 않고 조금씩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반복해서 들으세요. 듣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연거푸 들은 다음에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곳이 시험에 나오는 이론 중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리라고 하는데, 개념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바로 직전 단계,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대로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용을 자꾸자꾸 외우세요. 그러면 누구나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다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 거는,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복습만 열심히 하시게 되면 무조건 모든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 수업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업과 복습을 반복하시면 누구나 자격증을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